리비아에서 무장 괴한에 납치됐던 우리 국민 주모 씨가 어제 피랍 315일 만에 석방됐다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리비아 반군과 소통을 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에 머무르고 있는 주 씨는 내일 귀국합니다. 정부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3년 만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임산부와 아동에게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최순실 씨와 취임사 초안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비선회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취임사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녹음 파일 내용, 잠시 뒤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되면서 별장 성범죄 의혹 등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늘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변호인과 만나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군으로 분장한 일반 시민 등이 계엄군의 발포와 헬기 사격 등을 재현하면서 39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 주모 씨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납치된 지 315일 만입니다. 주 씨는 리비아의 수로관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현지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는데요. 지금은 아부다비에 머무르고 있는데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첫 소식 안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비아 남서부 수로관리회사 ANC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주모 씨가 현지 무장괴한에 납치된 건 지난해 7월 6일입니다. 인근 해역에서 활동해온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까지 리비아에 급파했지만 주 씨 석방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납치된 지 300일이 넘은 주 씨가 풀려난 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정부와의 공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정상회담차 서울을 찾은 UAE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주 씨는 현재 UAE 아부다비로 이동했고 현재 우리 공관이 신병을 넘겨받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같이 납치된 필리핀인 3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주 씨는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한 결과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는 내일 귀국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번 피랍 기간은 역대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앞서 2011년 제미니호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581일 동안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구출된 주 씨는 여러 사람들이 고생해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면서 315일이 900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납치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8월 현지 언론에 공개된 주모 씨의 모습입니다. 주 씨는 리비아 수로관리 회사인 ANC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주 씨가 회사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장한 10여 명의 괴한이 들이닥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 씨가 납치된 이후 수염을 한 번도 깎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주 씨는 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315일이 900일 같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장단체에 석방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리비아 내 여러 세력 중 하나인 하프타르 사령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는데 이런 오랜 관계가 이번 석방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리비아에는
정부의 귀국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4명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여권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주 씨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582일 만에 풀려난 제미니호 선원들에 이어 두 번째 장기 피랍자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3년 전 공단이 멈춰선 이후 기업인들은 9번 방북 신청을 한 끝에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과 논의를 거친 뒤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기업인 200여 명이 낸 방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방북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2월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 기업인들은 9번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놓고 온 자산을 점검하게 해달란 요청이었지만 앞선 8번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승인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미국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해왔습니다. 미국이 대북 지원이라든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분위기, 제스처를 취하는. 정부는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지원 사업 등에 800만 불, 우리 돈 약 96억 원의 지원도 추진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13년 2월 최순실 씨와 취임사 초안을 고치는 이른바 비선회의 녹음 파일을 시사저널이 공개했습니다. 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좀 적어요. 예?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나무라기도 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줄곧 부인해왔죠. 하지만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최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전에 녹음된 90분 분량의 파일입니다. 참석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입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 컨셉트와 내용을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정 과장님, 이 팩트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딱 내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톡톡 막 부자적이고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도 아니고 어떡하지? 딱 꽂히게.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것만 남는. 그것만 남는다. 근데 이건 너무 막 그 라프하게 구절이 얘기를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띄엄띄엄 아이디어를 나열하면 최순실 씨가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 말합니다. 국민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맞춤형 복지라든가 왜 그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맞춤형으로 완전히 생애 주기 이렇게 하는 그거. 그다음에 당당하고 이제 그거 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당당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들고 그 틀을 마련하는 거에 아주 쏟아부을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뻥을 치는 것 같은데. 최 씨는 인수위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을 읽어내려가며 비웃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호응합니다. 청소년들이 유해식품, 불량식품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취임사에 말이 되냐? 참나 못 살겠어 진짜. 아이스크림 얘기 왜 안 하시오?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도 듣지 왜? 못 살겠어 정말. 대통령의 취임사는 5년 국정 철학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단순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 국정 철학의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부국 강한 거하고 정국에서
행복하고 형국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네,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자긍심을 살리는 걸 뭐라고 표현할지 그렇게 해서 딱 그걸 규정 짓는 말을 찾아야 돼. 두 마디식으로 해서 박 대통령처럼 좀 자립 뭐 있잖아.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의 사적인 업무 등을 봐주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후각기를 발휘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복시대를 열겠다. 그걸 하면 되지. 하여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멋있게 완전히 꽂히게 좀 이렇게 철학에 담기게.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최순실 씨는 취임사를 아예 다시 쓰라고 지시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분량은 어떻게 나눌지 모두 최 씨가 결정합니다. 최 씨의 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읽은 취임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공식 참모진이 작성한 취임사를 혹평하더니 이런 게 그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도 써먹을 없는 것 같아. 모두 갈아엎고 다시 쓰라고 지시합니다. 최순실 씨 지시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경제부흥, 첫 번째 경제부흥, 경제부흥,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 경제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이 한 개인이 나라의 그 경제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올려주시고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주제별 분량을 어떻게 나눌지도 최 씨가 정해줍니다. 경제 부흥을 한 2.5, 그다음에 국민 행복을 내가 또 노트 한 2.5,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걸 2.5, 한 7.5잖아. 앞뒤로 하면 되겠네. 최 씨 본인이 대통령 마냥 취임사 초안을 읽어보며 회의는 마무리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18대 대통령으로의 길을 오늘로써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희망 시대를 열어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공개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여러 차례 끊어가며 자기 얘기를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개인 비서처럼 지시를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어때요, 법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맞장구를 치며 거들지만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할 때 법치가 내용으로 최순실 씨는 정 전 비서관의 말을 끊으며 면박을 줍니다. 있잖아, 컨셉을 자꾸 흐리면 이 얘기 저기 되니까 나중에 무고 강한 거하고. 박 전 대통령은 표현 등에서 조언을 얻었을 뿐 최 씨가 국정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취임식 담당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정황도 나옵니다. 김치한테 전화 한번 해봐봐. 청와대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이게 집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거 너무 촌스러워요. 최 씨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한 뒤 거침없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끼리 하는 네, 우리끼리. 저기 청와대 기와 있잖아요. 그 2개 넣는 것 말고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최 씨가 장관 인사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김종국씨가 뭐 세계적으로 오히려 최고 오늘 그런 그게 사람을 데리고 근데 이중국적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대화를 대부분 받아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받아쓰기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에는 좀 적어요. 21세기에는 정 전 비서관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밥 좀 빌려주라니까? 굽는 걸 밥 먹듯이 해서 괜찮습니다. 최 씨는 걱정하면서도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거려. 빨리 그걸 좀 생각해봐. 이게 자주 그러면 그걸 좀 만들어봐 하나를. 정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적기 위해 녹음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공개된 녹음 파일에 관해서 법조팀 이가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네. 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녹음했던 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6년 10월 29일에 당시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던 녹음 파일 236개 중에 일부입니다. 이 들으신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취임식이 2013년 2월 25일이었는데 그보다 일주일 전쯤인 2월 17일에 이루어진 세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 이 녹음 파일은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녹음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취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도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녹음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녹음 파일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증거로 이렇게 제출도 됐습니다. 예, 사실 이 녹음 파일이 이 녹음 파일의 존재 자체가 오늘 처음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역시 핵심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주목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함께 이른바 3대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라고 꼽힙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각종 청와대 기밀 문서와 대통령 연설문 등을 통해서 최 씨가 청와대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아왔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들으신 이런 녹음 파일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예, 이게 비단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할 때도 이 녹음 파일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였는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을 예로 들어보면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먼저 따졌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장은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 관계였다. 선거에 도움을 주고 취임 이후에도 하루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런 관계를 토대로 최순실 씨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 연설문, 정책 자료 등을 전달받고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 등 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했기 때문인데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 2년 반 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국정농단이 과장이 됐다. 심지어는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다 국가수사법원에서 검증이 된 사안인데 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도 과연 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네,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 비슷한 그런 주장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황교안 당대표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고 또 지난달에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받아본 게 없다 아니면 그냥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다. 예. 이런 주장으로 국정농단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 녹음 파일과 또 저희 JTBC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락했다 이런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인수위가 꾸려졌을 당시에 제가 취재 기자여서 그 당시에 취재를 직접 했었는데 인수위원들이나 당시 측근이라고 불리던 의원들조차도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 똑부러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왜 그랬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한밤중에 해외로 나가려던 시도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수사의 중대 고비를 넘어선 검찰은 이제 성범죄 의혹 등 사건의 본류를 확인할 예정인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지금 수사단이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오늘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네, 구속된 뒤 아직 변호인을 만나지 못해서 변호인을 접견한 뒤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구속이 된 만큼 앞으로의 방어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구속되기 전과 후는 여러모로 다를 것 같은데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뇌물과 성폭력 의혹 모두 원점부터 다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이란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가 구속 직전에 친분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별장에 간 적이 있는지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아는지 등을 다시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방금 송 기자가 말한 그 성범죄 의혹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네, 검찰은 별장 등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이 일종의 성접대, 그러니까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확실히 있을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오늘 조사를 받았죠. 앞서 한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윤 씨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뇌물을 준 의혹 외에도 예전에 교제했던 여성에게 24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의혹 등 개인 비리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과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약 20억 원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다음 주 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내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서 옛 전남도청 앞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남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전야제는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시간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조금 전 전야제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사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지만 비가 계속 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올해 전야제 주제는 오늘을 밝히는 5월 민주에서 평화로입니다.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전체가 아예 무대가 됐는데요. 39년 전 그날처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 비가 내리면서 좀 전야제가 일찍 마무리가 된 것 같군요. 배우들의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39년 전 그날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전야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준비됐습니다. 각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천여 명이 민주평화 대행진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야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군으로 변한 재연 배우들과 일반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광주 금남로는 39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금남로 한복판에는 도청으로 모입시다라는 구호가 적힌 트럭이 등장해 당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가두 방송을 재현했습니다. 또 계엄군의 도청 앞 발포와 헬기 사격 등 당시 상황도 무대가 된 금남로에서 펼쳐졌습니다. 5.18 왜곡 그리고 또 망언으로 얼룩지면서 올해 5.18은 어느 해보다도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시민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은 최근 들어 5.18 폄훼와 왜곡에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5.18 망언 국회의원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도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5.18 진상조사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외치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 기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당초 전야제는 9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은 전야제 행사가 본행사가 끝나면서 아직 이후의 행사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에 남아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에서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도 조금 전인 7시 반부터 전야제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헬기 사격 등 5.18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비슷한 시각 자유한국당은 대전에서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거짓말하는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보수단체가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광주 전남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건데요. 전남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5.18 기간에 폐륜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전남대 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피켓을 펼쳐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자는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 가!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2.5km를 행진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전남대에서 시작됐습니다. 5.18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자 전남대 학생과 교직원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18 기간 우리 대학의 후문에서 제사상을 걷어차겠다는 폐륜 행위임을 감정이 격해진 일부 시민은 집회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에선 내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사과 없는 황교안 5.18 기념식 방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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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황 대표가 5.18 망원 국회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린 건 누구인가? 집단 발포가 있던 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갔었다는 정황을 파악하는데 저희 JTBC가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JTBC는 당시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와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 그리고 공군 보안부대장 운전병인 오원계 씨를 잇따라 인터뷰했는데요. 박현주 기자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80년 5월 21일을 재구성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던 김용장 씨는 지난 3월 JTBC를 통해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2달 뒤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선 허장환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고 이어 전 씨가 광주로 향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JTBC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일 분명한 거는 그 시간대에 전두환 씨 혼자 타고 공군 헬기로 이륙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전 씨가 5월 21일 헬기를 타고 출발한 사실과 광주에 도착한 정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새벽 5시 가스 살포기를 부착한 500MD 헬기 5대가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 오전 8시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을 태운 헬기가 국방부 헬기장에서 광주로 향했고 10시 30분에는 조홍 헌병감이 뒤따랐습니다. 같은 시간 용산 미 8군 헬기장에선 전두환 씨를 태운 공군 헬기가 광주로 향했다는 겁니다. 수행원 없이 전두환 씨 혼자 갔어요. 광주 간다는 거를 측근들한테도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씨는 광주 도착 직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오자마자 개고 17 병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1시 계엄군은 전남도청 앞에서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집단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전두환이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JTBC 박현주입니다. 네, 10일 공수여단 정문 앞에 세워진 이른바 전두환 기념석이 광주 5.18 자유공원 화장실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5월 단체는 고민 끝에 이 기념석을 거꾸로 눕혀놓았는데요. 기념석을 밟으면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기념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진압작전을 수행한 11공수여단이 부대를 옮기면서 세워졌는데 선진 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계엄군의 전승기념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을 비롯해 당을 둘러싼 막말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 그리고 네이버의 공동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여성 의원 20명은 나 원내대표를 징계해달라고 윤리특위에 요청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막말 논란이 여당이 장악한 언론과 네이버의 합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극우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부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보원이 있다고 하는 네이버 포털이 함께하는 공동작품이다.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문파,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나 원내대표의 오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레임도 아니고 막말을 하셨고 여성에 대한 모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여성 의원 20명은 달창 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미투의 출발점이 됐던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인사 담당자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검찰이 언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폭로할 당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먼저 서 검사는 당시 인사 책임자인 법무부 A 과장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지방 발령에 따른 고충 정도로만 보고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의 B 간부는 언론 대응 과정에서 인사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자들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C 부장검사에 대해선 성추행 문제를 인사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과 소셜미디어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유튜버 김상진 씨가 오늘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어제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검찰은 공범이 있는지 또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추궁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유 씨 아내는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파열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유승현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부엌에서 맞은 뒤 방으로 갔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내가 유 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숨진 걸로 추정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심장이 파열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배우 한모 씨가 차를 한가운데 차로에 세운 뒤 내렸다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배우 한모 씨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한 씨는 차 뒤쪽에서 허리를 굽힌 채 서 있다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한 씨가 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 쪽으로 갔는지를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국과수는 한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식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씨의 남편 A 씨는 사고가 나기 전 인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함께 탔던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마약 풍선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풍선을 사서 흡입한 83명도 적발했는데 클럽 MD와 방송 BJ,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풍선을 분 뒤 가스를 마시면 잠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게 마약 풍선입니다. 이 가스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25억 원어치를 유통한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강남 한복판에 커피숍 용품 납품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리고 가까운 주택가와 유흥가에 직접 마약 풍선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풍선을 구입해 흡입한 83명도 입건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인데 클럽 아레나의 MD와 방송 BJ, 모델,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가씨들이 이제 주문을 해주고 제가 돈을 내고 그럼 배달이 글로 와요. 한 번 할 때 보통 100만 원? 총액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마약 풍선에 들어있는 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면 척수 손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일단 거의 마비 정도로 와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었어요. JTBC 류정화입니다. 55년 전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연했던 무대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올랐습니다. 그 옛날 비틀즈를 떠올리게 하는 헌정 무대였는데요.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백 화면 속 정장 차림의 비틀스입니다. 1964년 2월 CBS 방송의 쇼를 통해 미국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의 이른바 비틀스 마니아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55년 뒤 같은 무대에 방탄소년단이 올랐습니다. 비틀스와 같이 정장을 입었고 CBS는 흑백 화면으로 처리했습니다. CBS는 비틀스 이후 정확히 55년 3개월 6일 만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남자들이 상륙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유력 매체들은 헌정 공연의 의미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미국 타임은 처음엔 비틀스 마니아가 있었고 지금은 BTS 마니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웰시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방탄소년단에게서 비틀스를 엿보고 있습니다. 앞서 CNN은 BTS의 팬덤은 비틀스 이후 처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헌정 공연 당일 오전에 ABC 방송의 썸머 콘서트 시리즈의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공연 진행자 역시 BTS 열풍을 비틀스에 비유했습니다. 야외 공연장이 마련된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에는 며칠 전부터 텐트촌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가족 이민은 줄이고 대신 학력과 능력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시행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Those immigrants must come in through merit and skill.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이민법이 연쇄 이민을 불러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새 이민법은 영주권 발급 건수는 유지하면서 가족 이민을 줄이는 대신 학력과 기술을 지닌 취업 이민자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아시아계 이민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Immigrants to this country from anywhere on the Asian continent usually come as a family.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며 의회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주도했는데 초당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언론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불법 이민자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민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젊은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8명에서 9명으로 많아지면서 형량도 1심보다 1년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끔찍할 텐데 이 씨는 여전히 돈을 목적으로 한 무고를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오던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며 검찰이 주장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만 국회는 오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결혼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 도심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 일하던 노동자 25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오늘 새벽까지 구조 작업을 벌여서 매몰자를 모두 찾았지만 적어도 10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자, 어제 오늘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던 김연아 의원의 발언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이게 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서 막말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한센병 환우와 또 가족들에게 사과한다. 해가지고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비교적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뒤에 이런 말을 좀 덧붙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연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남은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해나감으로써 그 빚을 갚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막말에 대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댓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변명을 길게 하지 않고 빨리 사과한 거는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 의정 활동으로 빚을 갚는다? 자, 막대한 세비를 어차피 챙기고 있는데 빚을 갚으려면 뭐 사퇴를 하든지 또는 자, 의정 활동은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당연히 성실히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이냐? 왜 이걸로 빚을 갚는다고 하는 거냐? 만약에 빚을 갚겠다면 다른 걸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무리를 빚고 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의정으로 보답하겠다. 예, 특히 스포츠 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나 연예 기사 자주 등장하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거 가져와 봤습니다. 강정호 야구 선수죠.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킨 다음에 팬들에게 죄송한데 앞으로 야구로 보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안재욱 씨도 자, 오늘 기사인데요. 아니 최근 기사인데 자, 성실하게 연기로 보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리를 일으켰던 스포츠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복귀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일종의 클리셰 같은 발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버닝썬부터 황제복문까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할까 겁난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 기사가 이렇게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참고로 김연아 의원은요.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역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니까 정치인의 언어가 자신이 생각했던 맥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겠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은 내가 했던 발언이 의도나 맥락과 달리 해석이 됐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본인보다 결국은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발언이 왜곡됐다. 뭐 맥락이 좀 잘못 전달됐다. 이런 이야기 역시나 정치인들이 흔히 말실수를 하면 상투적으로 쓰는 해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맥락이 왜곡되게 잘못 전달되게 얘기를
했냐? 처음부터 정확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김연아 의원의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겠다 이 발언 역시 뭔가 말끔하게 매끈하게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좀 뒤끝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5.18 망언을 했던 김순례 의원이죠. 김순례 의원이 당에서 3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냈지만 뒤에서는 그거에 대해 입장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만하시죠. 예. 제가 수년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별로 수년이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이 됐죠. 예.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들 이 사과에도 분명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황교안. 예.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이었죠.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맡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미세먼지에는 이념이 개입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부탁을 했더니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국내적인 요인 중에서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탈원전. 원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석탄 연료를 때우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먼지 논란에는 정파적인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주장으로 들리는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황 대표는 그동안도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나빠졌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충남 당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찾아서 충남 당진 화력을 찾아서 마을 주민들한테 석탄 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은요 이미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난 2017년 4월 보신 것처럼 추가로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심의돼서 정부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자, 하지만 2017년 4월 언제죠? 바로 대선 직전입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 자, 따라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현 정부의 탈원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는 것처럼 또 이 충남 당진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소 그 사업 일지를 보시면 애초에 처음 계획이 셌던 게 바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당시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시절에는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정부 들어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사업을 백지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부를 비판하는 건 뭐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권한대행 시절에 결정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 자, 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어제 당진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더웠죠. 주말에 비가 오면서 더위도 좀 주춤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자체들은 5월부터 찾아온 더위에 폭염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반팔 옷을 입은 시민들이 호숫가를 거닙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모자로 부채질을 합니다. 오늘도 30도 가까운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는 29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단 낮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폭염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구 군 곳곳에 야간 폭염 대피소를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재난도우미 1만 1,726명을 지정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길 계획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의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는 한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광주 22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소셜 라이브를 하루 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차질 없이 소셜 라이브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